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봄에는 특히 운동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운동의 효과를 2배로 올릴 수 있는 운동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운동의 순서를 지키는 건데요. 준비 운동에서 본 운동, 마무리 운동까지 운동 3단계의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요. 준비 운동은 대개 5분에서 20분 정도 해야 하고요. 날씨가 추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 등으로 몸이 허약할수록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운동은 휴식보다 근육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 중 물은 충분히 마셔주세요. 운동 중에는 흘리는 땀 때문에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운동을 할 땐 갈증 여부와 상관없이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요. 1시간 이내 운동에는 맹물이 좋고 1시간 이상 운동을 할 때는 전해질과 영양분이 함께 소실되기 때문에 전해질 음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은 짧은 시간을 해도 도움이 되지만 30분 이상을 하면 지방 분해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후 30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방이 분해되고 소모된다고 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스포츠 생리학적으로 인체는 육체적 활동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시간이 약 이틀 정도인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을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 이젠 그냥 하지 마세요. 효과적으로 하세요. 그럼 5월 3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운동에 대한 효과 많이 얘기해도 뭐 부족함이 없는데요. 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순서를 지키고 물을 충분히 마실 것, 그리고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씩 하게 되는 거, 요거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딱 정리가 됐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의 중요성도 언급해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요거 뭐 지키는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하고 물 그렇습니다. 많이 마시고 네.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운동 시작하신 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꼭 효과적인 운동 하시길 바랄게요. 이 날씨가 좀 따뜻하고 맑으면 운동하기 좋을 텐데 아직 뭐 이렇게 일교차가 크죠. 일교차도 그렇지만 이제 또 미세먼지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기 때문에 운동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뭐 실내 운동 할 수 있는 곳도 많잖아요. 요가나 그렇죠. 필라테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충분히 실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 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난달 문화창조 벤처단지에 한국 관광의 랜드마크 K-스타일 허브가 개관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K-스타일 허브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5월에는 어디로 여행을 떠나실 건가요?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5월에 열리는 다양한 축제 장소는 어떠신가요? 권순철의 도하우에서는 5월의 축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구스타브 모로의 오르페우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 관리 상식 10가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근데 한국에 대해 잘 몰라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데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K-스타일 허브를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K-스타일? 네, 한식 문화와 한국 관광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Oh, wonderful.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안내할게요. 따라오세요. Follow me. 우리 아이들과의 약속.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에 살게 될까요?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는 약속합니다. 4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창업과 도전 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K-스타일 허브가 드디어 개관을 좀 했다는 소식이네요. 그죠? 네, K-스타일 허브는 기존의 정보 제공 중심의 관광 안내에서 벗어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문화와 음식, 전통, 관광지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인 곳인데요. 각종 시청각 자료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곳곳에 산재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식과 문화상품을 통해 한국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꾸몄다고 해요. 네. K-스타일 허브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를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기대가 큰데요. 네. K-스타일 허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K-스타일 허브는 문화창조벤처단지 2층에서부터 5층에 들어섰는데요. 2층에는 한국관광안내센터가 들어섰고요. 3층과 4층에는 한식 전시와 체험관이, 5층은 아트마켓관으로 구성됐어요. 한국관광공사층은 K-스타일 허브에 연간 4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곳에서 한국 관광에 대한 정보부터 전시 관람, 체험 이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구매까지요. 구매. K-스타일 허브를 아직 방문하지 못한 저를 위해서 이곳을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2층부터 살펴볼까요? 2층에는 관광 안내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관광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고 한국 관광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관광을 직접 체험한다. 좀 생소합니다. 네, 가상현실 체험존인데요. 이곳을 방문하시면 평창 스키점프와 경복궁, 명동, 남이섬, 제주도, 서울 13개 명소 등 한국 유명 관광지를 가상현실로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해요. 의료관광존에서는 의료관광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고 네.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한류 체험시설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빅뱅이나 싸이 등 한류 스타와 함께 실감나는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류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한류 붐이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 관광객을 위한 기도실도 설치되어 있고요. 관광 안내센터와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 관광 종합 안내부터 심층 컨설팅과 관광 불편사항 접수, 맞춤형 국내 여행 상품 구매 등 한국 관광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안내센터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 4개 국어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언어까지 또 제공이 되고 네. 자, 3층에서는 한식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고요?
네, 3층에는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한식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식 전시관에는 24절기 식재료와 우리 음식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자연과의 조화, 융합과 과학 등 한식에 담긴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시물들로 채워져 있어요. 특히 직접 열어보고, 당겨보고, 돌려보고, 펼쳐보면서 한식을 경험할 수 있는 3개의 체험 큐브와 한식 식재료를 직접 만져보고 향기를 맡아볼 수 있는 체험 테이블도 있고요. 지난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에서 호평을 받았던 옹기 퍼포먼스 전시존 등도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패연 명장의 작품들도 좀 감상을 할 수 있군요. 네, 3층 방패연 전시관 희망의 반에는 방패연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우리나라 유일의 조선시대 방패연 원형 기법 보유자인 리기태 한국 민속연 명장의 작품으로 태양의 새와 오디세이, 초범 등 6작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북 청송군이 자랑하는 청송백자가 상설 전시 코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식 전시체험관에는 청송의 자연 원료로 빚어낸 청송백자 달 항아리를 비롯해서 접시와 찻잔 등 한식의 품격을 높여주는 아름다운 생활자기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의 방패연부터 생활자기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이제 4층 한식 체험관으로 좀 가볼까요? 네, 이곳은 정말 많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 것 같은 곳이에요. 4층 한식 체험관은 한식 체험 마당과 한식 배움터, 한식 사랑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한식 메뉴를 시식하고 직접 조리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전통주와 평소 접하기 힘든 북한 음식 등 특화된 메뉴들을 만나볼 수 있고 40여 명이 동시에 요리할 수 있는 주방도 갖춰져 있어서 예약을 받아서 간단한 디저트부터 종가 음식까지 다양한 한식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과정도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인기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죠? 그죠? 한류뿐만 아니라 요즘 한식의 인기도 대단하니까 말이죠. 네, 그리고 5층에는 소반과 그릇 등 다양한 한식 소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한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한복 전시 공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아트 마켓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트 마켓관은 우수 문화상품 전시와 유통에 특화된 공간으로 식품이나 공예품 등 한국 문화상품과 함께 국내 중소 벤처기업이 만든 다양한 분야의 상품까지 한자리에서 접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홍삼부터 전통 장류 등 식품류에서 57 휴대폰 케이스나 도자기형 스피커 등 융복함 공예품, 생활용품, 각종 캐릭터 상품까지 600여 개의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식 전시관과 체험관, 아트마켓관은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요.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달 개관한 K-스타일 허브를 살펴봤는데요. K-스타일 허브가 한국을 기억하게 되는 한국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서 우리나라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국가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 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키 씨, 5월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5월은 저의 생일이 있는 달. 그렇군요. 생일이면서 또 무슨 달일까요?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하죠. 네. 그렇죠. 가정의 달도 많은데 네. 바로 정말 축제가 많이 열리는 축제 달이기도 해요. 아, 맞아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정말 전국 곳곳에서 갖가지 축제가 많이 열리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꼭 가볼 만한 5월의 축제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어딜 가면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키 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모시고 가도 좋을 축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전주에서는 5일부터 8일까지 제20회 전주 한지 문화축제를 이 한국 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하는데요. 이번 전주 한지 문화축제는 전주 한지 세계 속으로를 내세워서요.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고 해요. 네, 요즘 전주에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한지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전주 한지 패션 대전, 한지 코스튬 플레이 패션쇼, 한지 산업관, 한지 공예체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관 운영 등 다양한 상설 전시가 있고 또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지 축제는 행사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자원봉사자와 문화 해설사로 뽑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좀 많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문화 해설사로부터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된 담양 대나무 축제가 천년의 대숲 미래로 세계로를 주제로 5월 3일부터 8일까지 중록원과 관방재림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해요. 이번 축제에서는 담양 대나무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추억의 중물시장과 중물시장 가는 길을 더욱 생동감 있게 꾸미고 소규모 토속 음식점을 운영해서 전통시장의 정감과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담양 대나무 축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나요? 담양 대나무 축제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제작한 이 카누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친환경 농특산품관과 대나무 생태체험, 대나무 청정생태관 등을 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을 진행해서요. 외국인들도 축제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축제를 재밌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뭔가 배울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2016 영주 한국 선비문화축제는 어떨까요? 2016 영주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영주시 순흥면 선비촌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축제는 선비의 맛,
흥에 취하다를 주제로 선비의 멋과 흥을 돌아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고 해요.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의 주무대인 선비촌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를 이끌었던 수많은 선비들을 배출한 소수서원과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선비의 삶의 이모저모를 느껴보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고요. 소수박물관까지 둘러보실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 중 관람료는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선비 정신에 대해 잘 느끼게 해줄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축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축제는 첫날인 5월 6일 선비촌 죽게루를 배경으로 펼쳐진 선비문화축제 고유제를 시작으로 향토음식 경연대회와 선비문화 마당놀이, 외줄타기 공연, 개막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요. 특별 공연으로는 새롭게 각색해 재미를 더한 뮤지컬 정도전이 6일부터 8일까지 서천 둔치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7일과 8일에는 전국 죽게 백일장과 어린이 선비 선발대회 등이 열리고요. 9일과 10일에는 전국 한시 백일장과 선비문화 골든벨, 선비골 장기대회 등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네요. 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돼요. 선비촌 고택에서는 가훈 전시와 천연염색 체험, 꽃차 체험, 선비복장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선비문화관에서 선비문화의 본향인 영주의 유래와 영주의 대표 선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인 수능 초군청 줄다리기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는데요. 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초군청 줄다리기는 조선 말기 혼란의 시기에 영주 순흥 지역에서 민초들이 직접 조직한 전국 유일의 농민 자치기구인 초군청에서 올해 안녕과 단결을 위해 해마다 개최했던 행사라고 합니다. 영주시에서는 축제 기간 중 축제장과 관광지를 순환하는 무료 관광 투어 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선비 정신을 주제로 한 축제, 정말 특별하고 우리나라에 딱 맞는 그런 축제인 것 같아요. 특별한 축제가 또 있습니다. 오, 오키 씨, 남원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남원하면은 역시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추어탕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 추어탕도 있죠. 맞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어쨌든 맞습니다.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 춘향이를 주제로 한 춘향제가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됩니다. 네, 그렇죠. 이번 춘향제는 춘향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춘향제에서는 윷놀이, 디딜방아, 절구통방아, 널뛰기, 곡물 탈곡하기 등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과 지풀 공예품 전시와 체험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올해 춘향제 개막 공연은 400여 년 전까지 전승됐던 오늘이 소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고려시대부터 정유재란 당시까지 남원 지역에서 널리 불렸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승의 맥이 끊겼었던 곡이라고 해요. 하지만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남원 도공들의 후손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오늘이 소설을 불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1188년 이 노래를 남원에 되돌려주는 행사를 계기로 이 노래가 재조명됐고요. 이번 축제에서는 이 노래를 2가지 버전으로 재편곡해서 춘향제 개막식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역의 축제가 그 지역의 문화를 되살리고 의미도 되새겨보는 계기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오키 씨가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먹을 건 아니고요. 연인과 함께 가면 좋을 로맨틱한 축제가 있습니다. 아, 역시. 오늘은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전남 곡성에서는 5월의 꽃 하면 뭐가 생각나죠? 장미요. 네, 수천만 송이의 장미가 장관을 이루는 제6회 곡성 세계 장미 축제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이 천사장미공원에서 개최하는데요. 오. 이번 세계 장미 축제는 향기, 사랑, 꿈을 주제로 정하고 장미와 동화의 만남이라는 테마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오, 되게 로맨틱할 것 같아요. 네. 수천만 송이의 장미꽃. 제가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네. 네, 곡성에 있다고. 네. 네. 세계 장미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있습니다. 이 개막식은 21일 오후 5시 향기광장 장미 무대에서 펼쳐지고요. 장미 퍼레이드는 행사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장미 퍼레이드는 장미 요정과 어린 왕자, 신데렐라 등 동화 속 주인공으로 코스프레한 캐릭터와 퍼레이드가 카 행진을 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요. 21일에 열리는 마칭 페스티벌에는 수준 높은 군악대 공연과 함께 학생들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마칭 밴드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역시 장미꽃 외에도 볼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돼 있네요. 네, 수많은 장미꽃을 배경으로 로맨틱한 이벤트들도 진행되는데요. 천사장미공원과 장미 무대가 있는 향기광장에서는 클래식 음악과 기타, 색소폰 연주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요. 사랑광장에서는 슬로우 라이프, 장미 엽서쓰기와 미션, 꿈을 이루다 이런 등의 참여 이벤트도 진행돼서요. 축제 관람객들은 직접 미션을 수행하고 기념품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장미 향초 만들기, 나만의 장미 화분 만들기 이런 등의 장미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요. 그리고 이번 축제에서는 두근두근 보이는 라디오가 운영돼서요. 아, 제가 DJ 하고 싶네요. 두근두근 보이는 라디오. 와, 이게 운영이 돼가지고요. 관람객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는데요. 장미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자리인 사랑 고백하기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는 행사장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관람객 쉼터도 조성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계절의 여왕답게 5월에는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지는데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5월에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 참여해서 특별한 추억이 가득한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네, 내 손을 잡아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이네요.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구스타브 모로의 오르페우스입니다. 오르페우스. 네. 별 이름, 신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오랜만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화 중에는 비극적이고 잔인한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네. 마치 동화 같지 않은. 옛날 얘기인데 동화 같지 않은 그런. 네, 느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인간에게 교훈을 일깨워주려는 게 신화의 목적 아닌가요, 근데? 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좀 비극적인 것 같아요. 오늘 작품 제목 오르페우스는 신화 속 인물의 이름인데요. 작품에 관한 신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화가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네. 구스타브 모로는 프랑스 상징주의의 선구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19세기 후반에 활동하면서 미술사의 중요한 과도기에 양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본인이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라고 의식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모로의 작품 세계를 본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 그런 평가를 내렸다. 저도 그 되게 조심하게 돼요. 왜냐면 시각장애계에서 대표적 인물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논객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저는 이제 진짜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시각장애를 대변하는 위치가 됐나요? 오. 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네. 네네. 제 자랑입니다. 네. 자, 그런데 과도기요? 네. 19세기는요, 프랑스 미술의 주류가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였어요. 네. 둘 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를 바탕으로 하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차 다른 길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나타난 상징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그리고 더 멀리서 나타난 추상미술까지 이런 미술 양식들은 현실에 대한 묘사보다는 화가의 내면 세계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연과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에서 화가의 주관적인 묘사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모로는 이 양쪽 미술의 사이 이 과도기에 있는 화가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모로가 상징주의의 선구자로 불리는 거죠. 선구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로의 작품에서는 사실주의 이전에 낭만주의적 미술 양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낭만적 상징주의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주의와 낭만주의 이런 것들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실주의는 노동하는 농민 등 객관적인 현실을 담아내는 미술 양식을 말하고, 상징주의는 이렇게 현실에만 집착하는 예술에 대한 반발로 인간의 내면이나 상상의 세계 등에 더 집중해서 신비하고 암시적인 내용으로 표현하는 걸 말하죠. 네,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그게 사실주의와 낭만주의. 그렇죠. 네. 이게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상징주의는 사실주의 이전의 예술사조였던 낭만주의와 좀 비슷해요. 낭만주의도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상상력을 더한 극적인 장면으로 표현하려는 예술 양식이거든요. 모로는 낭만주의의 대표격인 외젠 들라크루아를 존경하고 그의 화풍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도 낭만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납니다. 또 모로는 신화나 역사 같은 고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근데 주제만 고전적일 뿐 고전주의 미술 양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품에 상상과 환상을 더해서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고요. 어떤 상징을 나타냈거든요. 네. 모로의 작품 속 인물들은 몽유병에 걸린 사람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신비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화가 자신 스스로도 신비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모로도 약간 좀 신비주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로가 신화와 역사 등 고전적인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주제로 오랫동안 탐구하고 연구했어요. 또 어떤 단체와도 인연을 맺지 않고 혼자 은거하면서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미술계는 그의 고전적 주제의 그림들을 보고 그의 가치를 인정했고요.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의 교수로 임명합니다. 그의 나이 66세 때였는데요.
그 모로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제자들이 표현하고 싶은 말을 장려해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네. 제자들에게도 되게 인기가 많은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 인상주의나 사실주의 화가들의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그림보다는 고전적 주제에 충실한 모로의 그림이 보수적인 비평가들에게는 좀 더 편했기 때문에 이런 아카데미의 교수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화가는 은둔하는 삶을 살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존재감이 확실했나 봐요. 네. 그럼 이제 비극적이면서 잔인한 신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르페우스는 태양과 음악의 신 아폴론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뮤즈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나 트라키아에서 살았어요. 부모가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오르페우스도 당연히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고요. 리라라는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리라는 하프의 일종이에요. 네. 그가 리라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때면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도 세상에 시름을 잇고 음악에 빠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신화 속에서나 역시 나올 수 있는. 네. 오르페우스는요, 숲의 요정 에우리디케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우리디케는 들판에서 그녀를 보고 반한 양치기로부터 도망치다가 독사에 물려 죽고 맙니다. 아, 독사.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부를 잃은 오르페우스는 슬픔에 빠져 지내다가 저승에 가서 그녀를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오르페우스는 저승의 왕 하데스와 왕비 페르세포네 앞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며 간절히 신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의 연주에 감동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는 에우리디케를 보내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대신 오르페우스가 앞서 걷되 저승의 문을 완전히 나서기 전까지 절대 뒤를 돌아 에우리디케를 보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녀 나무꾼에서 이제 어머니를 뵙기에 이제 말 타고 내려오잖아요, 나무꾼이. 아, 그쵸. 말에서 절대 내리지 말라. 근데 엄마가 죽 한 그릇 먹고 가야지. 이랬는데 예, 그럼 한 그릇 먹고 갈게요. 이런데 말에서 탁 떨어지면서. 그쵸. 그런 게 생각나는데 제가 볼 땐 이거 예측되는데요. 그쵸. 바라볼 것 같은데요. 괜히 이런 금기가 괜히 있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요. 오르페우스는요, 이제 신부를 데려갔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앞서 걷다가 네.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에우리디케가 과연 뒤에서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은 아닐까? 오르페우스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결국 뒤를 돌아봤고 애절한 표정으로 저승으로 다시 사라져버리는 에우리디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2번이나 잃어버린 오르페우스는 깊은 슬픔에 빠져 다른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트라키아의 처녀들이 그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했지만 오르페우스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뛰어난 재능에다 인기까지 많았던 걸 보니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군요. 전 뛰어난 재능은 가졌지만 인기를. 그래도 재능은 가졌다는 거. 그중에서도 깨알 자랑을 하셨네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광란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축제에 참여한 트라키아 처녀들은 술의 축제였으니까 얼마나 굉장히 광란이었고 흥분 상태였겠어요. 네. 그 상태로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오르페우스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사지를 갈갈이 찢어서 그의 리라와 함께 강가에 던져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오르페우스의 머리는 강에 둥둥 떠다니면서 사랑하는 에우리디케의 이름만 하염없이 부르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참 생각만 해도 정말 잔인하군요. 정말. 네, 자기 안 받아준다고 사지를 찢어버리다니. 그러니까 말이죠. 여자가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이럴 때는. 그렇죠. 여자가 한을 풀면 오니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괜히 나오는 옛말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부터 누가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저승에서 고개를 돌아봤다가 나중에 결국 죽잖아요. 이건 정말. 그런데 그 모로는 이 이야기 중에서 어떤 내용을 그렸나요? 네, 이 작품의 부제가 한 젊은 여인이 헤브르 지방의 트라키아 강가까지 떠내려온 오르페우스의 머리와 리라를 경건하게 거둔다예요.
모로는 오르페우스를 가엾게 여긴 한 트라키아 여인이 그의 머리와 리라를 거두어 안타깝게 바라보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여인에 의해서 마침내 죽을 수 있게 된 오르페우스는 저승에서 에우리디케를 만났고 신들의 왕 제우스는 오르페우스의 리라를 별자리로 만들어줬다고 해요. 리라의 모양을 따서 알파벳 U자 모양의 별자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은고자리라고 불립니다. 그래요. 악기가 좀 비슷해서 검은고자리라고 의역을 한 모양인데. 네네. 자, 그럼 모로의 작품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까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오직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을 믿는다. 구스타브 모로는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화가로 외면적인 것보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프랑스 상징주의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그는 신화나 역사 같은 소재들을 무시하고 현실을 보이는 대로 재현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실주의나 인상주의 화가와 달리 고전적인 내용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상상과 환상을 더해 재해석하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선과 악,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정신과 물질 등 대립되는 개념을 상징적으로 화면에 담고자 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입니다. 태양과 음악의 신 아폴론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뮤즈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리라를 연주하는 천상의 음악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숲의 요정 에우리디케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고 맙니다. 그는 저승의 왕 하데스에게 가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아내를 다시 돌려받지만 저승을 떠나기 전까지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어기고 에우리디케를 돌아보는 바람에 또다시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오르페우스는 자신에게 구애하는 모든 트라키아의 처녀들을 거부했습니다. 화가 난 처녀들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광란의 축제가 열리던 날 흥분한 상태로 오르페우스의 사지를 찢어 리라와 함께 헤브로스 강에 버렸습니다. 리라와 함께 강을 떠돌며 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하던 오르페우스의 머리는 한 여인에 의해 건져졌습니다. 모로의 작품 오르페우스의 부제는 한 젊은 여인이 헤브르 지방의 트라키아 강가까지 떠내려온 오르페우스의 머리와 리라를 경건하게 거둔답니다. 신비로운 꿈 같은 배경 가운데 한 여인이 커다랗게 그려졌습니다. 이 여인은 트라키아 여인입니다. 여인은 가엾고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리라와 오르페우스의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리라 위에 있는 오르페우스의 머리는 성경의 살로메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함무파탈 여인 살로메가 세례자 요한의 잘려진 목을 은쟁반에 담았다는 이야기를 이교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의 화려하고 섬세한 의복과 리라의 장식 등은 모로가 작품을 그리기 전 철저한 고증과 탐구를 거쳐 재현한 것들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모로는 작품을 그리기 전 신화나 역사뿐 아니라 철학, 고고학, 신지학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오른쪽 밑에는 거북이 2마리가 보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은 리라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죽은 오르페우스의 머리와 수금으로 만들어진 거북은 땅을 기어가는 살아있는 거북과 대조됩니다. 혹은 수금이 살아있는 거북으로 환생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교도의 하나인 오르페우스 교회 영생과 윤회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배경에서도 그림 왼쪽 부분은 어두우면서 높은 바위 절벽에 막혀 있고 오른쪽은 밝고 확 트인 평지에 헤브로스 강이 흐르고 있어 대조를 이룹니다. 이 강을 따라 오르페우스의 머리와 리라가 떠내려온 것입니다. 여인의 뒤에 있는 레몬나무는 비탄을 뜻합니다. 절벽 위에는 피리를 부는 목동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르페우스가 죽은 후에도 그의 음악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연주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로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색채와 세부 묘사, 명암 대비,
그리고 상징이 담긴 장치들로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예술로 승화했습니다. 그는 이 신화 이야기를 통해 예술가는 죽어도 그의 예술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 잘 봤는데요. 저는 오르페우스가 왜 저승에서 뒤를 돌아봤을까? 그게 아직도 제일 안타깝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순철 씨는 나중에 부인 말 정말 잘 듣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여자 것 말 잘 같은데요? 들어야 돼. 내비 말. 모든 여자 내비까지도. 네. 아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순철 씨도 그럴 것 같고요.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구스타브 모로의 오르페우스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요즘 그 차를 몰고 나들이 좀 많이 나가시는 시기죠, 그죠? 예. 평소에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 관리 상식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 관리 상식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의외의 허점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첫째, 엔진 오일은 주행거리 3,000km마다 교환해야 한다고들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엔진 오일은 10,000km 주기로 교환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공회전이 많은 시내 운전이나 비포장도로 주행 등 엔진에 무리가 가는 운행이 잦을 때는 5,000에서 6,000km 주행 후에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도 5,000에서 6,000 사이 주행 후 교환이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2배쯤 된다는 사실이 놀라우시죠? 그리고 고속주행 위주의 차량은 10,000km 주행 후에 교환해도 무방하고요. 심지어 엔진 오일의 성능에 따라서 15,000km를 타기도 합니다. 엔진 오일 무조건 자주 바꿀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둘째, 자동 변속기 오일, 즉 미션 오일은 40,000km마다 교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50,000km마다 교환하고 있는데 100,000km마다 교환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고된 차량은 대부분 100,000km에 맞는 고급 오일이 들어있다니까 이제 미션 오일은 100,000km마다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ABS 브레이크는 만능이라고들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ABS 브레이크는 제동 거리를 크게 줄여주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오히려 마른 도로에서는 일반 브레이크보다 제동 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데요. 잠김 방치 제동 장치라는 ABS는 미끄러운 눈길에서 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막아서 차체의 방향성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할 뿐이라는 사실. 따라서 급제동 시에 차량의 회전을 방지하는 것이 ABS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걸 기억하시되 제동 거리에 대한 과시는 금물입니다. 넷째, 차량 충돌 시에 에어백은 자동으로 터진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에어백은 일정 속도, 즉 40km 이상에서 충돌할 때만 작동합니다. 또 차체를 중심으로 15도 바깥의 충돌이나 또는 본넷이 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에어백 센서가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동으로 터진다는 얘기죠. 다섯째, 여름철에는 부동액을 빼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동차 부동액은 대부분 사계절 부동액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갈면 충분합니다. 또 부동액은 잘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부동액이 부족하면 냉각수를 채워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섯째, 광폭 타이어는 무조건 좋다고도 생각하시죠? 타이어의 폭이 넓어지면 코너링 등 주행 안전성이 향상되고 일반 도로에서 제동력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빗길에서는 오히려 수막 현상이 잘 발생하게 돼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또 엔진 출력과 승차감, 조향성이 떨어지고 변속기에 무리가 발생돼서 연료 소모가 순정 타이어보다는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고된 차량의 타이어를 광폭 타이어로 교체하려는 분들은 자신의 운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해야겠죠. 일곱째, 에어컨 냉각가스는 매년 주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3년에 한 번 정도 가스를 주입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가스가 새는지 여부는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만일 에어컨 가스를 매년 주입해야 할 정도라면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여덟째, 배터리 방전이 잦으면 배터리를 교환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더러 있는데요. 그러나 배터리가 나빠서 방전이 자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터리가 나쁘기보다는 발전기인 제너레이터가 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생 전압이 13.5에서 15V가 유지되는지부터 먼저 점검한 후에 배터리 교체나 제너레이터 정비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겠죠. 아홉째, 엔진 세차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꽤 많으신데요. 그러나 엔진룸의 물 세차는 절대 금물입니다. 요즘 엔진은 전자식 연료 제어 방식이라서 배선 전류량과 저항까지 자동 제어되는 아주 민감한 기계입니다. 따라서 엔진룸을 청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마른 헝겊으로만 닦는 게 좋습니다. 10번째,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면 라이닝을 바로 교환한다고들 하는데요. 브레이크 라이닝은 완전히 마모되지 않았어도 접촉면이 유리면처럼 매끄러운 탓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교환보다는 브레이크 마모 정도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도움이 되셨을까요? 내가 자동차 관리에 대한 상식을 하나라도 더 알고 있다면 그만큼 비용과 수고를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보 톡톡은 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 관리 상식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 10가지나 돼가지고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운전을 못해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저에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차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렇지만요, 그 차를 아끼고 평소 차량을 잘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입니다. 5월 3일 화요일이고요. 이틀 후면 어린이날이고 많이 쉴 수 있대요. 네. 그래서 내 손을 잡아요도 5월 5일은 쉰답니다. 네. 자, 5월 3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